혹시 저 처음 보시는 분들은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저도 처음 보는 분 계시죠? 그죠? 네. 자기소개 좀 하셔요. 네. 일단은 갑자기 와요. 제가 안경을 잘못 맞춰가지고 이게 더 안 보이네요. 네. 일단 준비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지금 강의하시고 달려오신 거죠? 네. 어디서 하셨어요? 충남, 저 대구 팔공산 평산 아카데미인가? 예. 네. 몇 가지를 제가 사실상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기경제라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혹시 기경제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기경제 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기경제라고 들어봤어요. 얘가 언제 털어질까요? 어쨌든 기경제라고 하는 것을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기경제는 마케팅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경제 N 장러라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N 장러, 그 다음에 플랫폼 뭐 사업 모델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습니다. 플랫폼이라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기경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기업 측면으로 보면 필요시에 내가 필요할 때만 사람이 와서 일하게 하면 어떨까요? 필요할 때만 사람이 와서 일하게 하면 기업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하겠죠. 그죠? 내가 지금 카페를 하고 있는데 그 카페에 알바생이 내가 약속한 그 시간에 계속 와가지고 알바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알바를 할 때 그때에 손님이 올지 안 올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근데 손님이 올 때만 알바생이 있었으면 좋겠어. 손님이 없을 때는 알바생이 없었으면 좋겠어. 예.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사실상 기업이 봤을 때는 굉장히 이윤이 크게 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한 명의 사람들을 사용할 때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비용의 측면에서 굉장히 다운되어지기 때문인 거죠. 내가 알바생을 하루에 10시간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손님이 오셔가지고 팔아준 거는 겨우 10만원어치예요. 그런데 알바생한테 줘야 되는 돈이 10,000원이에요. 시간당. 그러면은 그대로 알바생한테 그 돈을 주기 위해서 나는 지금 일을 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손님들이 10만 원 정도의 수익을 가져다 줬는데 알바생은 내가 딱 그 오는 시간 점심때 사람들이 몰릴 바로 그 시간에만 알바생이 딱 있다고 쳐요. 한 2시간 동안만. 그러면 2만 원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8만 원은 회사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알바생을 계속적으로 사용하면은요, 요즘에는 알바생 보험도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알바생 퇴직금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알바생을 하나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기업이라는 말을 사용하여서 그렇지 그것이 기업의 측면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이라는 얘기죠. 네. 지금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뭔가요? 소상공인들이 알바잖아요. 알바생들이잖아요. 네. 쓰긴 써야 돼. 그런데 안 쓸 수는 없어. 그런데 쓰면 그 돈은 고스란히 나의 수익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알바생들에게 줘야 되는 그런 비용으로 되어집니다. 수익이 비용으로 전환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필요로 할 때 그때마다 사람들이 단기간에 와서 일을 하는 것 그것을 하나의 기경제라고 이야기를 한다. 예, 단순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렇게 되어지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렇고 우리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상 회사를 다니면서 부업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앉으세요. 네. 서 있는 게 편해요. 서 있는 게 편해요. 네. 네.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할 때 내가 가서 잠깐 동안 도와주는 거, 그거는 저희들한테 괜찮죠, 그죠? 이게 저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랑 같이 일을 하자, 우리랑 같이 사업 만들어 보자, 막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같이 이제 사업의 가능성을 따져보고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을 해보고, 그리고 제가 도와드릴 부분이 있으면 도와드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그곳에 이게 인벌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이분들이 저한테 이제 조건을 내어볼 때 어떤 조건들을 내어보냐면, 월급을 드릴게요, 이렇게 말하세요. 한 달에 제가 이제 계속해서 회사로 나가는 것은 아니니까 한 달에 뭐 300만 원을 주겠다, 400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돈 받고 거기에서 뭐 인벌브 되었으니까 그곳에서 일을 하시는 것이 맞으시겠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네. 왜 그러세요? 좀 그런 이유가 뭔가요? 네. 그냥 본인의 생각만 말씀하시면 돼요. 왜? 근데 아까 전임이 아니고 이건 일부만 알바만 그것만큼면 받으면 되잖아, 비용. 내가 한 만큼이었는데 너무 크지 않나 이거. 조금밖에 안 하는데. 크기 때문에 조금만 별로 한다는데 시간들 한. 저는 적다고 생각하는데 그래? 저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내가 그곳에서 그 비용을 받는 순간 나는 거기에 종속되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함께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함께 이제 지금 멀티플레이어로 진행되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제가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 내가 거기에 종속이 되어지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느끼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모르는데 그곳에 저를 종속시킨다라고 하는 건 그 회사 입장에서는 안정성이 있죠. 협력자가 그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네들이 함께 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안정성은 회사가 가질 수 있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안정성이 아니라 위험 리스크가 큰 거예요. 그 리스크가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사업이 만들어지면 인센티브를 가지고 올게요. 그리고 저는 시간을 편하게 쓰겠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경제 용어를 킥경제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여러분들의 사업들을 전부 다 가지고 계시고, 혹은 여러분들이 사업체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사업체에 들어가셔서 내가 그 안에서의 어떤 팀원으로서 있다라고 한다면 서로 간에 전부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느끼는 것이 다 다른 거죠. 네. 제가 이제 회사 대표를 지금까지 한 6군데 정도를 거쳤습니다. 6군데 정도를 거쳤는데 제가 느끼는 것이 항상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직원은 결코 회사의 대표가 될 수 없다 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직원이 회사의 대표로서의 그 역량이 없다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직원은 회사의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 회사를 책임지려고 하는 그 책임감이 절대 결여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가 이제 그 직원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회사를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처럼 그 직원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해준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나중에 그 직원에게 회사가 어려워질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월급이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직원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맡고 있었다고 쳐요. 그런데 이게 회사가 두 달, 석 달 정도를 이렇게 이제 그 경제활동이 끊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바로 반응이 나옵니다. 대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때가 되면 어쨌든 회사를 살리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겠죠. 예. 그런데 직원은 발버둥 안 칩니다. 안타까운 얘기지만 직원은 발버둥 안 칩니다. 네. 직원은 그냥 돈 안 줘? 내가 얼마를 그 전에 얼마를 줬던 상관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채용을 했으니까 당신이 그 채용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한 달 월급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계속 채근이 들어오거든요. 일 안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한 직원을 채용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단기적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게 훨씬 더 나은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러한 킥경제의 어두운 면도 있고 좋은 면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회사의 비용적인 측면에서부터 여러 가지 유연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입장에서도 나의 입장에서도 유연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또 불합리한 부분들도 있죠. 나는 언제 그 일이 맞춰졌을 때에 내가 만약에 일을 잘 진행을 하다가 일이 잘 진행이 안 됐어. 그 회사랑 어떤 일들이 잘 진행이 안 됐어. 그럼 인센티브 날아가는 거잖아요. 내가 한 달이건 두 달이건 간에 그 회사랑 함께 일을 했지만 그러나 그 인센티브를 내가 받지 못하고 나는 오히려 고스란히 거기에 일을 해준 꼴만 되어지는 거잖아. 근데 직원으로 있었다면 그 두세 달 동안은 그래도 월급은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데 내가 그 인센티브를 가져오려고 하는 것은 나의 자유 때문이 아니라 그 인센티브가 내가 받으려고 하는 그 월급보다도 훨씬 크기 때문이에요. 이게 만약 100억짜리 사업이라고 한다면 내가 가져오는 것이 3%라고 하더라도 저는 3억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죠? 몇 달 동안의 일을 해서. 그러니까 다양한 부분에서 서로 간의 장단점은 늘 존재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시대가 지금 빅경제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빅경제로 아예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러한 빅경제가 활성화되어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플랫폼 산업이 활성화되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플랫폼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배달의 민족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배달의 민족이 플랫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게들이 하나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조인하고 그리고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그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는 가게들의 여러 가지 제품들을 보고 우리가 함께 들어와서 그곳에서 제품을 주문을 하고 그리고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죠. 그러한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자금적인 어떤 이익보다는 오히려 내가 편리함을 누릴 수 있다는 이익, 그것이 좀 더 큰 거거든요. 그러한 편리함 속에서 이 플랫폼 회사들이 지금 전 세계에 500대 기업 가운데 약 7개의 기업이 상위를 랭크하고 있을 만큼 이 플랫폼 기업은 거대해졌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 가운데 하나가 이제 쿠팡이 있었죠. 네. 쿠팡이 뉴욕에 상장되어지면서 100조 원이 좀 넘게 상장이 되었어요. 104조 원인가 상장이 되었어요. 배달의 민족이 이제 독일에 이제 팔렸죠. 독일에 팔렸는데 배달의 민족이 4조 4천억 원에 팔렸습니다. 카카오? 네, 카카오도 마찬가지예요. 카카오도 지금 엄청나게 크게 이제 몸을 불리고 있는 중입니다. 카카오도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이 그 안으로 접목이 되어졌고 그것을 접목시킬 수 있었던 것은 이 회사가 플랫폼 사업으로 진행이 되어지면서 수많은 회원들이 들어왔기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회원들의 힘으로 인하여서 플랫폼 사업이 플랫폼을 배불려가는 것이 돼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플랫폼 산업으로 진행이 되어지면서 전체적인 산업의 구도가 기획경제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어떤 지금까지의 내가 회사에 이제 한 번 들어가면 일본에서 특히 많이 그것이 강했죠. 한 번 들어가면 그 회사는 평생 동안 내가 몸담는 회사로 그렇게 이제 인정이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일본의 20년 장기 침체가 지속이 계속 되어지면서 제일 먼저 깨진 게 뭐였어요? 바로 그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기경제가 일본 내에서도 활성화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만치 이제 깨어지기 힘들었던 초롱성 같은 바로 그곳에서도 기경제가 파고들어서 결국에는 그 우리 모두의 그 산업 자체가 그 플랫폼으로 확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제 위치로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사업에 이제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데 이 비즈니스 모델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알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앞부분에 불을 조금 켜주시면 보시기가 조금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저는 아전모라고 하고요. 네, 안현모라고 하고요. 지금 비즈니스 모델 제매 전문 트레이너로 그리고 또 강사로 있습니다. 다양한 곳에서 지금 이제 사업들을 진행해 왔었고 그리고 또 강의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스마트 벤처 창업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전략교육 쪽으로 그리고 산업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만들어 나가는 것 이제 그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good artist copy, great artist steal. 예, 제가 좀 전에 이제 택시를 타고 오면서도 얘기를 했는데, 자, good artist, 좋은 예술가는, 제일 좋은 예술가는 어떤 사람이다? 네, 카피하는 사람이다. 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위대한 예술가는 어떻다? 네, 피카소가 하는 얘기예요. 훔친다.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훔친다. 뺏기는 게 쉬울까요? 훔치는 게 쉬울까요? 어떤 게 쉬울까요? 네, 어떤 게 쉽습니까? 네, 뺏기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네, 진짜처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진짜처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만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럴 바에 훔쳐오자. 이거 거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훔쳐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에 이게 좀 불편하신 말씀이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훔친다라는 표현이 부정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의 훔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생각을 훔친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활 방식을 훔친다.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면 나도 그렇게 한번 행동해보고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회장이 되겠다, 대기업의 회장이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대기업의 말단 직원이 하고 있는 행동과 생각들을 10년 이상 날 지속해서 간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회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행동과 생각들은 그 말단 직원의 생각과 행동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의 폭이 넓지 않고 그리고 그 행동의 폭이 넓지가 않습니다. 말하는 것이 틀립니다. 돈이 있는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이 말하는 게 행동하는 것이 똑같나요? 어떻게 틀리죠? 벌써부터 자신감이 틀리죠. 네. 자존감 자체가 다릅니다. 네. 제가 지금 만약에 제 지갑에 한 1억을 놓고 다닌다고 쳐요. 1억을 놓고 다니는데 제가 지금 이제 택시를 타고 오는데 1억짜리 수표가 안 있어. 그런데 택시를 타고 왔는데 어머? 현금이 1억짜리 수표 하나밖에 없네? 그런데 내가 지금 택시비를 내야 된다고 쳐요. 네. 돈이 없는 사람과 저를 비교한다 그러면 내가 돈이 없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씨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게 좌불안석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1억짜리 돈이 내 뒷주머니에 딱 있는데 그게 단지 수표일 뿐이야.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택시 운전사한테 오히려 큰 소리 치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큰 소리 칠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당장 1억은 있어. 그런데 지금 당신한테 내가 지금 깜빡이고 돈을 안 가져왔을 뿐이야. 내가 내 주민등록증 다 줄 테니까 나한테 연락해.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그게 자존감의 문제이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사업을 하실 때 여러분들의 꿈의 크기만큼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마음과 그리고 또 그 행동을 하시지 않으면 나는 그 꿈에 범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모방한다라고 하는 것, 내가 누군가의 생각을 훔치고 내가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그 사람의 생각을 그냥 정말 훔친다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는 것처럼 나도 행동하고,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나 또한 생각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것에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업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함께 협상에 들어갔을 때 그 협상의 자리에서 움츠려져 있는 사람을 대하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이 사람 왜 저렇게 교만해? 거만해? 막 그런 사람을 대하기가 쉬울까요? 움츠려 있는 사람을 대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움츠려 있다라고 하는 거는요, 나도 같이 움츠려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움츠려 있는 것이고요, 내가 그것을 느꼈다라는 순간 나는 우위에 서 있습니다. 어떤 우위? 정신적인 우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정신적인 우위에 딱 서 있으면 뭐부터 생기느냐? 여유부터 생깁니다. 사람을 이야기를 할 때 여유부터 생깁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할 때요, 생각이 막히지가 않습니다. 생각이 막힘이 없습니다. 왜? 이 사람한테는 움츠려 있으니까 다 얘기해도 돼 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의 특성이 그래요. 그런데 막 딱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져. 그런 사람이 앞에 딱 앉아 있으면 누가 움츠려져? 내가 움츠려져. 어깨가 저절로, 어깨가 펴지는 게 아니고요, 어깨가 저절로 움츠려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세요? 다 있으실 텐데. 그런데 그 움츠려졌을 때 여러분의 생각이 마음과 핏줄이 되어지나요?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생각했던 것이 막 생각나가지고 활활활활 이게 활화산처럼 막 타오르듯이 이 사람한테 막 내뱉을 수 있던가요? 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의 뇌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긴장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사람의 뇌는 긴장해버리면 몸이 움츠려지면서 몸이 긴장해버려요. 몸이 긴장해버리면요, 생각은 이미 저기 딴 데가 있어요. 아, 빨리 끝내야 돼. 빨리 끝내야 되는 사람에게는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아까 목사님께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부정적인 얘기를 왜 하면 안 되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입으로 표출되어질 때 그 부정적인 힘은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부정적인 힘은 약 7배에서 8배 정도 더 강하다고 합니다.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거든요.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냐면 긍정적인 사람이 모여있는 그곳에 부정적인 사람이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치나,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이 모여있을 때 긍정적인 사람이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치나, 똑같은 사람들을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10명 속에 1명의 부정적인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긍정적인 사람 가운데 1명이 들어갔어요. 7명에서 8명이 변해버렸어요. 부정적으로. 그 사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막 우리 잘해보자 막 그러다가 이 사람 한 명 딱 들어와서 좀 부정적인 얘기가 딱 진행되어지니까 7, 8명이 아, 그럴 수도 있겠네 이러면서 싹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긍정적인 사람들에게는 그랬는데 부정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긍정적인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10명이 전부 다 확 타오를 것 같아요? 아니요. 그 긍정적인 사람이 부정적으로 변해버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정의 힘은요, 너무너무 강한 겁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이고요. 태초부터 있었던 사람들의 죄된 심리예요. 하나님이 사람들 만들었을 때, 인간 만들었을 때, 아담 하와 만들었을 때, 야 먹지 마 그랬을 때 먹으면 어떨까? 먹으면 어떨까라는 말 계속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사단이 야 한번 먹어봐. 야 하나님 얘기하는 그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그럴까? 가잖아요. 네. 인간의 부정적인 마음은 거기서 시작되거든요. 그렇겠지? 라는 생각인 거죠. 네. 사업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간사 모든 심리 상황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결국에는 사업도 누가 하는 거다? 인간이 하는 거잖아요. 인간이 하는 거잖아요. 네. 독창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시대의 패러다임을 바꿉니다. 그런데 그 독창적인 모델이 나왔을 때 그 모델은 무조건 뭘 먹게 되어 있다? 욕먹게 되어 있다. 욕먹게 되어 있다. 네. 왜 욕을 먹습니까? 기존에 가던 방향이 아니거든요. 네.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비트코인 처음 나왔을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비트코인 처음 나왔을 때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사기다. 네, 사기다. 네, 사기다. 하루에 비트코인이 전 세계에 유통되어지는 양이 얼마나치가 유통되어지는지 아십니까? 640조. 640조어치가 유통이 돼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틀렸다라는 거죠. 제가 생각했던 데도 틀렸어요. 전 비트코인 포인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뉴욕에서 제 지인이 그 500만 원어치만 사라고 그것도 50원 할 때 우리나라에 와서 보면 계산도 하면 50원 할 때 그것 좀 사놓으라고 저한테 지인이 바로 연락을 했었는데 제가 그거를 샀어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포인트 같아요. 그때는 제가 비즈니스 모델을 공부하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때는 뭐였냐, 분석만 굉장히 뛰어난 기자로서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을 때 저는 분석을 가만히 해보니까 이게 포인트 같아. 포인트를 돈 주고 사라고? 이거 사기잖아. 뭐 이렇게 생각했던 거지. 그래서 안 했죠. 안 하는 거 나는 자랑스러웠지. 나는 사기를 하나 이겼어. 막. 그런데 얼마 후부터 이게 쭉쭉쭉쭉 올라가는데 그때 또 샀어야 되잖아. 아니야, 저건 언젠가 나올 거야. 막 이런 생각. 근데 망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경제의 중심에서 하나의 축이 되어서 있습니다. 이제는 걔를 어떻게 무너뜨리려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전통적인 금융시장 안에서 비트코인 보고 뭐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왜? 전통적인 시장, 금융시장 자체가 비트코인을 받아들여 버렸기 때문에 무너질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죠. 독창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이렇듯 패러다임을 바꿔버려요. 금융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금융은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있었던 때와 아니 없었던 때와 있었던 때로 나뉘어져 버리는 시대로 바꿔버려요. 비트코인이 있기 전에는 모든 금융활동은 중앙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딱 생겨지게 되어지면서 모든 금융들이 분산화되어지기 시작해요. 분산되어졌고 그 분산되어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중앙으로 들어가지 않음으로 인하여서요. 각 사람들이 중앙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통제받지 않게 되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통제되지 않은 시장에서 그 자금이 흘러들어가고 그 자금을 사용하게 되어졌고 그 축을 만들어버렸어요. 비트코인.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코인들이 일어났고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다양한 코인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다 이제 사기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요즘 아주 새로운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정말 필요로 하는 코인들이 몇 가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저도 좀 투자하는 코인이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독창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패러다임을 바꿉니다. 그대로 흘러가던 시장을 물길을 틀어버리는 역할을. 암굴의 마돈나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암굴의 마돈나. 예, 루브르 박물관에 들어있거든요. 다빈치의 후견인이었던 이제 순결한 관념의 협회라고 하던 곳에서 그 종교단체에서 이제 밀라노의 이제 샌프란시스코 이제 대성당의 그 재단에 이제 그림이 이제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다빈치에게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상단이 이렇게 둥근 세 쪽짜리 병풍 형식의 이제 그림 중에 가운데에 들어갈 그림으로 성모 마리아, 우리엘, 그리고 아기 세례 요한, 아기 예수 동굴에 있는 장면을 그려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똑같은 게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나는 거죠. 병풍 형식으로.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이제 그 성모 마리아, 우리엘, 아기 세례 요한, 아기 예수 이렇게 네 명이 나옵니다. 이게 그런데 저 그림을 딱 받고 나서 이 순결한 관념의 협회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 아닌데 이걸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게 다빈치가 그린 이제 이 암굴의 마돈나의 그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그림을 그려달라고 요청해요. 그래서 이제 애초에 이제 그림을 걸어둘 그 장소나 그리고 또 병풍의 형식까지 전부 다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성당의 분위기와 이제 그 협회의 그러한 원하는 종교관에 맞추어서 이제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으니까 야 우리 이거 그림 못 받아주겠어 다시 그려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다시 그린 그림이 어디에 있냐면 런던의 내셔널 갤러리에 전시되어 있는 암굴의 성모라고 하는 건데요. 뭐가 다르죠? 뭐가 다르죠 그림이? 색깔이 틀리죠. 네. 네. 색깔도 틀리죠. 색깔도 틀리지만 여기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그려져 있죠. 네.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 뒤쪽에 보면 어둡죠, 이 뒤가. 그런데 이 위에 무슨 색깔을 집어넣었어요? 푸른색을 집어넣었죠. 네, 푸른색을 집어넣었고. 여기에서는 지금 이게 이제 성모 마리아로 나오거든요. 성모 마리아의 이런 이제 색깔을 보면 얘가 여기가 더 튀나 여기가 더 튀나요? 얘가 더 튀죠. 네. 그런데 여기서는
여기가 더 튀죠. 네. 그죠? 이 프로젝트 그림을 하나 그리기 위해서는 수년간의 노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그려줘 하는 이 한마디에 다시 그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돈을 대어주는 후견인들의 취향을 전적으로 존중해야지 그 다음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화가들의 이제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화가들이 그 당시에 어떤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었느냐를 얘기하기 위하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년간의 내 노력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돈을 대어주는 사람들이 이거 다시 그려줘 하니까 그것을 다시 그릴 수밖에 없었던, 수년간 다시 그릴 수밖에 없었던 이 다빈치와 달리 그 다음 그림 볼게요. 1799년에 자크루이 다비드 루브르 박물관에 이제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 다빈치가 있었던 그 당시까지는 후견인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그림을 사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후견인이 그 그림을 그리는 사람의 작가의 의도나 그 모든 것들을 조정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확 바꾸는 사고가 생깁니다. 그것이 확 바꾸는 사고가 생기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냐면 개인전이라고 하는 그 그림을 자신이 그린 그림을 전시하여서 내놓고 파는 그러한 부분이 지금은 전부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여기 인사동에 가더라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한 형식의 효시가 생겨납니다. 그 형식의 효시가 생겨나는데 그 형식의 효시가 생겨나고 난 다음부터 미술업계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는데 후견인이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림 그리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져 버리는 완전히 다른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져 버리는 많은 것이죠. 이게 그 다비디의 이게 사비디 여인의 중재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이게 주문을 받아서 그린 그림이 아니었어요. 작가가 원하고 생각했던 대로 그림을 그렸던 거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팔지? 고민이 생긴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다비드가 파리의 한 강당을 빌려서 입장료를 받는 전시전을 기획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있을 수가 없는 완전히 그 화가의 몸값을 완전히 땅에 떨어뜨리는 그러한 행동이었거든요. 그런데 다비드가 그 개인전을 준비를 합니다. 그 개인전을 준비를 하면서 1인당 1프랑 80센트라고 하는 고액의 입장료를 받습니다. 자신의 스스로의 몸값을 올려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의하여서 규정받는 몸값이 아닌 내 스스로가 나를 스스로 올려서 몸값을 그렇게 정해버린 거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주류 아카데미에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는데, 그런데 이 다비드가 이 계획을 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면서요, 다비드가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을 산 사람의 집에 가서만 볼 수 있었던 그 그림이 이제는 내가 일정에게 돈만 내면 언제든지 가서 볼 수 있고 내가 돈이 생기면 그것을 구매할 수 있는 개인전이 열림으로 말미암아서 미술계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상황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처음에는 욕을 엄청 얻어먹었어요. 미술계의 이단을. 이 예술을 돈 받고 팔아먹는다. 사람들에게 마치 동물원의 그 원숭이처럼 그렇게 내가 그린 그 그림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돈을 받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확 바뀝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모든 미술계에서 전부 다 사용하는 방식으로 바뀌잖아요.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 세계에서 수천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천 수만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세계의 판도를 바꾸는 것, 그것은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는 거죠.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비즈니스 모델이 지금까지 따라왔던 누군가가 했던 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와서 그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돈을 받겠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나는 그냥 카피하는 거예요. 카피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생각들을 훔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를 내가 훔치면 그대로 그걸 내 것처럼 내 것으로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게 포인트예요. 다른 사람들의 것을 카피해서 모방해서 그냥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훔치고 행동을 훔치고 그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의도를 훔쳐서 그 의도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창작물을 내놓을 때 그것은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기획을 하겠다라고 하시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수없이 많은 비즈니스 모델들을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그리고 또 보고 어떤 식으로 하면 가장 좋을까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민해 보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고 요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특히 젊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길이 들여져 있어가지고요, 여 안에서 모든 것들의 방법들과 그리고 또 가는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재밌는 건 여기서 찾기 시작하면요, 머리가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데 있습니다. 머리가 생각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것이 결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닭을 튀겨서 먹겠다라는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됐을까? 네? KFC? 네? 이거를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KFC를 그렇게 프랜차이즈화 시켜가지고 전 세계에 뿌려버릴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누가 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러한 여러 가지 사업 방식은 누군가는 했었지만 그러나 내 것으로 완전히 가지고 와서 시도하고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역량에 따라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하여서 뭐 긱경제에서부터 해서 지금 지금 이제 엔잡러라 그러잖아요. 엔잡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지금은 모두 다 이제 그 SNS를 통하여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SNS를 통하여서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이러잖아요. 그죠? 엔잡러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 세계에서 내가 사람들을 직접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안에서 내가 내 사업들을 사람들에게 온라인 형식으로 지속적으로 판매해서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이제 엔잡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사업을 할 것인가? 전통적인 생각, 전통적으로 내가 무역을 하고 내가 제품을 하고 저렇게 이제 제품을 만들고 저 제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체험하게 하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죠?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이제는 한물 간 시장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저것도 안 통해요. 어떤 식으로 가냐면요, 여러분들 지금 제페토라는 거 아세요? 네? 제페토? 여기서 가장 젊은 사람처럼 보여서 들어보긴 했어요. 네이버에서 가지고 있는 제페토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제페토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전 세계 2억 명의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약 한 80%는 약 한 18세 이하의 이제 청소년들이 들어와 있고 나머지 20%는 젊은 청년들과 그리고 또 이제 나이 드신 어른들도 그곳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신의 얼굴을 통하여서 자신의 아바타를 만들어 나가는 게임이거든요. 자신의 아바타를 만들어서 게임처럼 활용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안에서 뭐까지 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디자인을 잘한다고 쳐요. 조그만 아이인데 그런데 얘가 자기 혼자서 뭔가 이렇게 이어붙이고 그 다음에 그 뭐 조그마한 그 반지 같은 거 만들고 그런 거를 잘해요. 그러면 이 아이는 그러한 제페토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자기가 직접 그 아바타로 그 안에서 함께 참석을 합니다. 참여를 하여서요, 거기에서 자기가 프로그램으로요, 자기만의 독특한 반지를 만들고 그리고
목걸이를 만들고 옷을 만들고 그래서 거기에 그 안에 하나의 공간 안에 자신만의 상점을 차려버리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뭐 그 물건을 산다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제품이 눈에 만져지나요? 눈에 직접 보이는 실물인가요? 아니죠.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학생 하나가요 거기에서 자기 거 만들어 가지고 한 달에 얘가 가지고 있는 수익이 1,000만 원 넘는 아이가 있습니다. 공부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특화되어지고 내가 잘하는 것에 중점적으로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것이 돈이 되어지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거든요. 중학생 하나가 그 제페토 안에서 그렇게 돈을 번다니까요. 여러분들이라고 못할 것 같으세요? 어르신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기 꺼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제페토 같은 곳에요. 아예 방을 만들어서 야 이리로 모여 그러면 사람들이 아바타가 모여듭니다. 아바타가 모여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아바타끼리 서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아바타들끼리 그 안에서 회의하고 그 안에서 게임하고 그렇게 해요. 네. 제가 그 세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예요. 가상의 지구, 얼스2라고 하는 가상의 지구입니다. 그 가상의 지구가 넉 달 되었습니다. 출시되어진 지 넉 달 되었어요. 전 세계에 출시되어진 지 넉 달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약 한 2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회사의 가치가 벌써 2,700억이 넘었습니다. 네. 거기에서 뭐 하고 있는지 볼까요? 괜찮아요? 네. 소리가? 소리 혹시 좀 올리셨나요? 네. 자체에서? 네네. 내려볼까요? 내렸습니다. 네. 소리가 너무 작아요. 오케이, 맞아요. 하나의 지구를 가상의 세계로 만들고 그 가상의 세계 안에 그 지구를 약 5조 2천억 개 정도의 규모로 땅을 전부 다 쪼개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상의 세계 안에 부동산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살까요? 사람들이 살까요? 네, 사요. 사니까 2,700억이라는 돈이 그 안에서 유통되어지죠. 그렇죠? 그런데 이 회사가 하는 이러한 행위를 우리는 지금 무슨 경제라고 얘기했냐면 메타버스 경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메타버스 안에 사람들이 지금 다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앞으로 메타버스 경제가 어떤 식으로 이어질까를 볼까요? 이 2018년도에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영화입니다. 만든 영화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204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드론으로 저렇게 택배 사업이 시작되었죠 이미. Go away? Tell us no more. What's the matter? Like getting you down? Oh.
I was born in 2027, after the corn syrup droughts, after the bandwidth riots, after people stopped trying to fix problems and just tried to outlive them. My parents, they didn't make it through those times, so I live here in Columbus, Ohio with my Aunt Alice. In 2025, Columbus is the fastest growing city on Earth. It's where Halliday and Morrow started gregarious games. These days, reality is a bummer. Everyone's looking for a way to escape. And that's why Halliday, that's why he was such a hero to us. He showed us that we could go somewhere without going anywhere at all. You don't need a destination when you're running on an omnidirectional treadmill with quadraphonic pressure-sensitive underlay. James Halliday saw the future, and then he built it. He gave us a place to go, a place called the Oasis. This is the Oasis. It's a place where the limits of reality are your own imagination.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얼스2 그 안에 땅을 사고 그 안에 건물을 짓고 그 건물 안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그리고 이 안에서 게임과 그리고 또 여러가지 경제활동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의 문화이죠. 그러나 문화가 가는 곳에는 무엇이 따라가느냐? 돈이 따라갑니다. 금융이 따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금융이 지금 메타버스 안으로 빨려 들어가듯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Check out this place. It's a casino the size of a planet. You can lose your money there. You can get married. You can get divorced. You can go in there. People come to the Oasis for all the things. 전문가들은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 경제가 앞으로 2025년이면 약 한 440조 이상의 시장으로 성장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440조라고 하는 거는요, 지금 원이 아니에요. 440조. 네. 어마어마한 경제로 이어질 거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Locate H. Locating H. H located. Sector 12. Planet 2. Planet 2. The most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잠깐 보셨지만 이러한 잠깐 보시는 것이 그냥 지금 예전에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영화죠. 하지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시작되어지고 있는 세상이에요. 메타버스의 그 세상은 플랫폼 세상입니다. 그 플랫폼 산업 안에 무슨 경제가 일어나고 있다고요? 기획경제. 기획경제를 좋게 얘기하자면 나는 프리랜서의 그러한 자격을 가지고서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지만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프리랜서가 되실래요? 사업가가 되실래요? 사업가. 누구나 프리랜서 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사업가, 내가 1인으로라도 시작을 해서라도 1인 사업가가 되는 게 꿈이죠. 지금 유튜브 하시잖아요. 유튜브를 하시는데 몇 달 되셨다고요? 4-5달이요? 4-5달? 5달? 네, 회원은? 네. 구독자는? 오늘로써 럭키7입니다. 777 여러분들 덕분에 777. 아줌마가 많이 분발했어요. 아, 그래요? 많이 분발하셨네요. 네, 그러면 아직까지 수익 전이네요, 그죠? 예, 네. 청룡대회는 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이제 2달 됐거든요. 이제 2달 되었는데 지금 이제 1230명 정도 됩니다. 인지도가 있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 저는 이제 거기에서 지금 수익이 생겨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어저께인가 230불 정도가 이제 들어왔더라고요. 혼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가지고서 이제 이걸 찍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찍은 것을 편집해야 되고 그리고 편집하는 것도 이제 실력이 있어야 되니까 다양하게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1인 사업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프리랜서로서의 사업이라기보다도 오히려 1인 사업가로서 제대로 되어진 사업을 만들어 나갈 때 확장성이 있는 거예요.
프리랜서는 확장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가는 확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확장성을 어디에서 할 거냐는 것이죠. 전통적인 사업 기반에서 찾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 현재 앞으로 앞으로 가야 될 그 사업 안에서 내가 찾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을 할 때에 나는 그냥 나이도 됐고 뭐 이제 앞으로 몇 년을 더 산다고 내가 그 짓을 해. 아니요. No way. 천만의 말씀이에요. 네.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위에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배워본다고 한다면, 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뇌의 뉴런이 시냅스를 생산하지 않고 그 시냅스를 스스로 잘라버리죠. 그런데 내가 하겠다라고 마음먹고 뛰어들고 배우려고 하는 순간 시냅스가 뉴런에 의하여서 시냅스가 생겨나고 그 안에서 정보들이 오가면서 뇌는 다시 20, 30대의 뇌로 젊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진 사실이에요. 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해야죠. 나는 나이 들어서 못해. 내가 노안이라서 못 봐. 이러면 내가 이해가 가. 네. 근데 우리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가시려고 하시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제이바 안에서 배워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방법을 배워가지고 내가 이것 가지고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일어나고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참여하고 그래서 스스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셀프 비즈니스맨, 셀프 엔터프러너, 셀프 기업가가 되셔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는 비전이 없습니다. 저희 나이에, 제가 지금 52인데 52의 나이에 제가 지금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일을 하겠습니다. 받아주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의 회사들을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서 수익성을 만들어 나가고, 앞으로 나갈 그러한 비전들을 보고, 그리고 앞으로 변해 나갈 그러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늘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될까? 그 안에 직접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죠. 이런 아줌마 TV처럼, 줌마 TV처럼 여러분들께서 시도해 보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네, 응원합니다. 잘 되실 거예요. 또 있어요. 에어비앤비.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그 플랫폼 맞죠? 에어비앤비도 이제 플랫폼 회사이죠. 그런데 에어비앤비가 이제 굉장히 욕을 많이 얻어먹죠. 왜냐하면 에어비앤비가 들어가는 곳에 집값이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에어비앤비가 들어가잖아요. 에어비앤비가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의 상권이 활성화가 되어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집값을 올려버립니다. 그러면 그 집값이 올라가면 그 주변 집값도 함께 올라갑니다. 부동산이 폭등해버립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파리라든지 그리고 또 로마라든지 그곳에는 에어비앤비가 그을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어비앤비가 들어오면서 집값이 폭등해져 버리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 버리는 상황이 발생해서 오히려 그 집에 평생을 살아야 될 사람들이 쫓겨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에어비앤비가 그러한 이제 단점들은 좀 있죠. 네. 우리는 그러한 플랫폼 말고 사람을 살리는 플랫폼을 만드셔야 되고,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잠깐 동안의 깃경제 이야기였지만, 그러나 깃경제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N 잡러를 찾으시고, 그리고 어떠한 그러한 N 잡러를 가지고 또한 메타버스 안에서 여러분들의 또 다른 제2의 삶을 만들어 나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메타버스 안에서는 나이가 뭐고 필요 없어요. 50살 이 아저씨도 10살짜리 아이들과 친구가 되어지는 곳이 메타버스 안입니다. 좀 이야기할 때 싸가지가 없지만 그러나 친구가 되어줄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새로운 또 다른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삶의 활력소도 그 안에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이제 시간들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것들을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겁내하지 마십시오. 암호화폐 겁내하지 마시고, 메타버스는 무조건 암호화폐로밖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으로 바뀌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가 무조건 사기가 많아. 네, 사기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암호화폐에 대해서 알아나가시고요, 연구해 보시고, 그래서 그것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것에 한번 투자도 해보시고, 투자를 해보라는 것은 몇백, 몇천만 원 이렇게 들여서 투자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암호화폐 시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10만 원에 있다면 10만 원 한번 집어넣어 가지고요,
그 암호화폐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느껴보시기도 하시고 그 안에서 사고 팔고 하기도 한번 해보세요. 어려워? 안 어려워요. 네, 여기 지금 어저께 만났던 70대 80 어저께 90살 할아버지가 오셔서 얘기 들으시더라고요. 그분이 한 달에 그분이 지금 1,000만 원 이상 모셨어요. 90살 할아버지가. 네. 그러니까 겁내하지 마시고 도전하는 정신이 여러분들을 살립니다. 도전하는 정신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도전하는 정신이 여러분들의 미래의 주역인 여러분들의 자녀들 그리고 또 손자들 걔네들에게 힘이 되어지고 용기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이 시대는 이제는 도전하는 시대이고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꿈꿔보시는 미래를 스스로가 만들어가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